중국이 2000년 동안 못 먹은 단 하나의 민족이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한 세계사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한 줄에 중국 인터넷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말도 안 된다. 역사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중국 누리꾼들의 댓글이 수만 개씩 쏟아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일까요? 티베트도, 만주족도, 베트남도, 중국 옆에 있던 민족들은 다 흡수됐습니다. 딱 한 나라만 빼고요. 가장 가깝게 붙어있던 그 작은 반도가 어떻게 2000년을 버텨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머릿속에 세계 지도 한 장을 펼쳐보시겠어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 거대한 중국 대륙이 보일 겁니다. 그 옆에 작은 반도 하나가 붙어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예요. 그런데 이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큰 나무 옆에서는 작은 나무가 못 큰다 그러시잖아요. 그게 나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중국 서쪽에 있던 티베트, 지금은 중국의 한 지방이 됐어요. 북쪽 만주족은 청나라를 세워 중국 전체를 지배까지 했는데 정작 자기들 언어와 풍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남쪽 베트남은 무려 1000년을 중국의 직접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나라, 중국과 가장 가깝게 붙어 있는 이 작은 반도만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언어도, 글자도, 풍습도 그대로 가지고 말이죠.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이냐면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 베스타라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질문 하나에 책을 한 권 통째로 쓰셨어요. 왜 한국은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는가? 외국 학자들 눈에는 이게 미스터리예요. 5000년 동안 운이 좋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 순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를 두고 미국과 중국 두 거인이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안달이에요. 워싱턴에서도 베이징에서도 한국 대통령의 한마디를 기다립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인구 5천만, 세계 지도에서 손톱만한 나라가 어떻게 두 초강대국이 동시에 매달리는 위치에 서 있는 걸까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거대한 중국을 다뤄온 그 방식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이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알면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한 나라가 됐는지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두 갈래로 갑니다. 첫째, 우리가 어떻게 흡수되지 않았는가? 둘째, 그 답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자, 그 첫 번째 실마리부터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거대하고 단단하고 옛날부터 하나의 나라였던 것 같은 인상이죠. 그런데 진짜 역사를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중국이 처음 기록에 등장한 게 대략 2700년 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중국이 진짜 하나로 통일돼 있었던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950년입니다. 절반도 안 돼요. 나머지 1700년 넘는 기간은 다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의 본래 모습은 통일이 아니라 분열이었던 거예요. 비유 하나 들어드릴게요. 어떤 집안에 형제가 여럿인데 평소에는 으르렁거리며 따로 삽니다. 그러다 한 명이 힘이 세지면 잠깐 다른 형제들을 누르고 우리는 한 가족이다 호령하죠. 그런데 그 힘이 빠지면 또 쪼개져요. 중국이 정확히 그런 구조였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미루어진 분열이라고 부르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언젠가는 또 쪼개질 운명인데 잠깐 미뤄두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국 통일 왕조들이 스스로를 뭐라고 불렀냐면 중국이라고 했어요. 한자 그대로 풀면 가운데 나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중심이다. 사방은 다 오랑캐다. 왜 그렇게 강하게 외쳐야 했을까요? 사실은 자기들 안에서 쪼개지려는 힘이 너무 강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누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다를 끊임없이 외쳐야 했던 겁니다. 더 재밌는 사실 알려드릴까요? 우리가 중국 하면 한족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국을 통일했던 큰 왕조들 중에 한족이 세운 나라가 의외로 적습니다. 수나라는
선비족이라는 북방민족이 세웠고요. 원나라는 몽골족이, 청나라는 만주의 여진족이 세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게 있습니다. 누가 중국을 정복하든 그 정복자도 결국 중국 사람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몽골 초원에서 텐트 치고 말전 마시며 살던 정복자가 어느 날 중국 황궁에 들어와 비단 옷을 입어봤다고 칩시다. 향긋한 술을 마시고 수백 명의 시중을 받으면서요. 다시 초원으로 돌아가고 싶을까요? 안 가요. 그냥 거기서 중국 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주족이 청나라를 세워 중국 전체를 300년 가까이 지배했는데 지금 만주어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정복자가 정복당한 거예요. 문화의 말이죠. 옛날에 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동쪽 오랑캐라는 뜻인데요. 원래 이 동이가 가리키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지금 중국 산둥성에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산둥 사람들이 다 한족이 돼버리니까 동이라는 호칭이 우리 한반도로 옮겨왔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약에요. 우리도 그때 흡수됐다면 지금쯤 동이라는 말은 일본이나 연해주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을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의문이 더 깊어지지 않으세요? 이렇게 모든 걸 빨아들이는 거대한 진공청소기 같은 나라 바로 옆에서 우리는 어떻게 빨려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답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체성, 하나는 외교. 이 두 기둥이 한반도를 떠받쳤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흡수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체성이라는 게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 선언해야 생깁니다. 그 선언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광개토대왕입니다. 서기 391년 18살의 나이로 고구려 왕위에 오르신 분이에요. 즉위하자마자 이분이 한 일이 있어요. 연호라는 걸 선포합니다. 연호라는 건요, 그 나라 기준의 달력 이름이에요. 올해부터 우리나라는 영락 1년이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달력 이름 정하는 게 아니었어요. 당시 동아시아에서 연호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중국 황제뿐이라고 중국이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호를 쓴다는 건 나는 중국 황제와 동급이다. 우리는 별개의 세계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옛말에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 시대에 연호를 쓴다는 건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중국 하늘이 따로 있고 우리 하늘이 따로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광개토대왕은 말로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즉위 후 20여 년 동안 직접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임금이 직접 칼을 들고 앞장서서 싸우는 걸 친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왕이 전장에서 죽으면 그 나라는 끝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왕은 후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광개토대왕은 늘 앞에 섰어요. 왜? 이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요동 땅 전체를 확보했고 돌아가신 후 아들 장수왕이 거대한 돌비석을 세웁니다. 광개토대왕비예요. 지금도 중국 지린성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높이가 약 6m 40cm, 아파트 2층 정도 되는 돌 기둥에 1800자가 넘는 글자를 새겨 넣었어요. 그 비석을 천천히 따라 읽어보면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영락 5년, 백제가 태왕의 법칙을 지키지 않아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아갔다. 이 한 문장에 우리는 중국의 변두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천하다. 이 선언이 통째로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1600년 전 옛날 이야기 같으세요? 지금 한국 외교부가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쓰는 카드가 사실 그때 광개토대왕이 만든 그 방식이거든요. 우리는 누구 편이 아니라 우리 편이다. 이 한마디가 1600년을 건너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기둥이에요. 정체성. 그런데 정체성만으로는 안 됩니다. 정체성 외쳐봤자 옆에 거인이 화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두 번째 기둥을 만들었어요. 바로 외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외교 방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겉으로는 한없이 공손하게, 속으로는 누구보다 영리하게 우리는 중국에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이걸 조공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게 굴욕적인 줄 알아요. 중국의 머리 조아리고 선물 바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였어요. 우리가 선물을 보내면 중국 황제가 더 큰 선물을 줘서 보냈습니다. 무역으로 따지면 우리가 흑자였어요. 거기에 더해서 안보보험까지 따라옵니다. 우리가 너 인정해 줄 테니 누가 너 건드리면 우리가 가만 안 있는다. 이런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공은 굴종이 아니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만든 보험 상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의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신을 베이징에 보낼 때 그 사람들이 단순히 선물만 들고 간 게 아니었어요. 가서 뭘 했냐면 정보를 모았습니다. 황제가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는지, 어느 신하가 떠오르고 있는지, 변방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곡식이 풍년인지 흉년인지 보고 듣고 적어서 한양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하버드의 베스타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가 조선을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명나라와 청나라를 잘 알고 있었다. 지금 말로 바꾸면 우리는 정보전 강국이었다는 뜻이에요. 거대한 거인 옆에서 살려면 그 거인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매일 알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사신단을 일종의 정보요원처럼 운용했습니다. 정체성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외교로 거인의 속을 읽어낸 거예요. 이 두 기둥이 한반도를 떠받쳤습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과 외교가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거인이 정말로 화가 나서 10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로 거인이 화가 났을 때 어떻게 됐는지 보겠습니다. 서기 612년 중국의 수나라가 통일을 막 끝낸 시점이에요. 황제 양제가 결심합니다. 동쪽의 고구려를 끝장내겠다. 그때 동원한 병력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정규군만 113만 명이었어요. 고급 부대까지 합치면 거의 300만 명에 육박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이 군대가 행군을 시작할 때 대열 맨 앞에서 맨 뒤까지 길이가 약 400km였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입니다. 선두가 대구쯤 갈 때 후미는 아직 서울도 못 떠났다는 뜻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를 막아낸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에요. 그런데 이 을지문덕이라는 분, 좀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일단 성씨부터 특이해요. 을지. 우리 역사 어디에도 거의 없는 성입니다.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기록이 거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고구려 역사에 등장해서 단 한 번의 전쟁으로 중국 통일 왕조 하나를 무너뜨리고 또 안개처럼 사라진 인물입니다. 이분이 한 일을 보시면 그 신비로움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수나라 별동대 30만이 평양성 근처까지 밀고 들어왔을 때 을지문덕은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어요. 그 대신 직접 적진에 들어갑니다. 항복하러 왔다면서요. 그렇게 적진을 한 바퀴 돌면서 적의 보급 상태를 다 살펴봅니다. 지금으로 치면 첩보 요원이 적의 사령부에 직접 걸어 들어간 거예요. 그러고는 적장 우중문에게 시 한 편을 써서 보냅니다. 그대의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다 헤아렸고 절묘한 셈법은 땅의 이치를 다 알았다. 싸움에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이제 그만 만족하고 돌아가시오. 번역하면 칭찬 같죠? 그런데 사실은 조롱이에요. 내 잘난 척 충분히 봤으니 그만 꺼져라 이 뜻입니다. 1400년 전 100만 대군 적장한테 시를 써서 돌아가라고 통고한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작전이 시작됩니다. 적이 다가오면 후퇴하고 또 후퇴하고 계속 안쪽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러면서 적의 보급선을 끊습니다. 굶주리고 지친 수나라 별동대 30만이 결국 후퇴를 결정해요. 보통 같으면 잘 가시오 하고 보내줍니다. 그런데 한국식은 달랐어요. 을지문덕은 살수라는 강가에서 적이 강을 반쯤 건널 때를 노렸습니다. 그리고 공격합니다. 30만 별동대 중 살아서 돌아간 사람이 2,700명이었어요. 99%가 그 강가에서 끝났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수나라는 살수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건국한 지 30년 만에 멸망합니다. 한반도를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통일 왕조 하나가
통째로 지도에서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살수의 방식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약한 척하면서 끌어들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에 정리한다. 2016년에 중국이 사드 보복이라는 걸 했어요. 한국에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들어온다고 화가 난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한국 문화 콘텐츠를 다 막아버린 사건입니다. 그때 한국이 어떻게 했냐면 정면으로 안 부딪혔어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무역시장을 동남아로, 인도로, 유럽으로 넓혀갔어요. 중국 의존도를 조용히 낮춰간 거예요. 몇 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중국이 먼저 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정면으로 안 싸우고 인내하고 거인이 지칠 때까지 기다리는 그 방식. 탈수의 강가에서 을지문덕 장군이 썼던 그 방식과 본질이 똑같습니다. 자, 옛날로 돌아가서 30여 년 후에 당나라의 당태종이 또 옵니다. 중국 사람들이 지금도 황제 중의 황제로 꼽는 인물이에요. 사방의 이민족을 다 무릎 꿇려서 하늘의 칸이라는 호칭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변방의 작은 성 하나에 발이 묶여요. 안시성입니다. 2달이 지나도 안 무너지자 화가 난 당태종이 성벽보다 더 높은 흑산을 쌓으라고 명령해요. 그런데 비가 와서 토산이 무너졌고 그 순간 고구려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뛰어나와 그 토산을 점령해버립니다. 적이 쌓아준 산이 이제 고구려의 새로운 방어 거점이 된 거예요. 당태종은 결국 퇴각합니다. 그리고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전해져요. 위증이 살아있었다면 나의 이 원정을 막았을 것이다. 중국 역사상 최고의 황제로 꼽히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후회한 단 하나의 전쟁이 고구려 원정이었습니다. 시간을 좀 더 흘려볼까요? 11세기에는 거란이 정예 기병 10만을 보내요. 장감찬 장군이 귀주에서 그걸 거의 전멸시킵니다. 거란은 다시는 고려를 침공하지 못해요. 13세기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몽골이 유럽이 몇 달 만에 무너진 그 몽골 앞에서 고려는 30년을 버텼어요. 서인성이라는 작은 토성에서 김윤호라는 승려가 활을 들고 성벽에 섰어요. 그래서 불경 읽던 스님이 화살 한 발로 몽골 제국 총사령관 살리타이의 가슴을 꿰뚫습니다. 살리타이는 그 자리에서 죽어요. 한 사람의 화살 한 발이 세계 정복자의 야망 하나를 통째로 멈춰 세운 겁니다. 결국 몽골 황제 쿠빌라이 칸은 정복을 포기하고 이례적인 카드를 꺼냅니다. 고려 왕이 우리 몽골 공주와 결혼하라. 너희 풍속과 제도는 그대로 유지해라. 부마국, 사위의 나라라는 지위예요. 전 세계 어디에도 꺼낸 적 없는 카드를 몽골은 한반도에만 꺼냈습니다. 그리고 1592년 인진왜란 끝자락, 노량바다, 이순신 장군이 이미 끝난 전쟁의 마지막 한 페이지를 굳이 만들어냅니다. 명나라 수군 제독 진린이 그런 이순신을 부르던 호칭이 있어요. 야, 이씨 어르신. 이 야자는 중국에서 황실 어른한테나 붙이는 호칭입니다. 중국 사람이 작은 나라 조선의 장수에게 자국 황실 어른에게 쓰는 호칭을 붙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 패턴이 보이실 겁니다. 거인이 쳐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작지만 영리한 방식으로 막아냈어요. 그리고 거인은 매번 큰 상처를 입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거인의 방식이 바뀝니다. 더 이상 군대를 보내지 않아요. 대신 역사책을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추진한 동북공정이라는 작업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요,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의 지방정권으로 재해석하겠다는 겁니다. 광개토대왕이 사실은 중국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2017년에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고 한국인 대부분이 분노했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강하게 반응했을까요? 그냥 옛날 얘기 한번 잘못한 거잖아요. 무시하면 그만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다. 군대로 못 먹은 나라를 역사로 흡수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이에요. 살수와 안시성에서 못 이긴 싸움을 지금은 교과서로 이기려는 겁니다. 한반도를 공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실 물리적 침공이 아니에요. 한국인 스스로가
이 나라를 지킬 필요 없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 정체성의 밀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북공정은 단순한 학술 작업이 아니라 21세기형 침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침공을 펼치던 중국이 지금은 한국에게 손을 내밀고 있어요. 동시에 미국도 한국에게 더 강하게 매달리고 있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외교라는 게 참 묘합니다. 보통은 약한 나라가 강한 나라에 매달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세계 1등 미국과 세계 2등 중국이 인구 5천만짜리 한국에게 동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먼저 미국 쪽부터 보시죠. 미국이 지금 한국 없이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그 작은 칩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AI에 꼭 필요한 특수 반도체를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국이 AI 시대를 끌고 가려면 한국 반도체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둘째, 조선업이에요. 미국은 1980년대부터 조선업을 거의 다 포기했습니다. 지금 미국은 군함 만들 조선소가 거의 없어요. 중국 해군은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 자기 군함을 누구한테 맡겨야 할까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같은 한국 조선소들이 이미 미국 해군 군함 정비 계약을 따내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방산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어마어마하게 주문했고 호주, 노르웨이, 루마니아도 줄을 섰어요. 한국이 미국 동맹국들의 무기고를 통째로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게 강하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등 돌리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자, 이번엔 중국 쪽을 보시죠.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은 한국에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사드 때 한국 기업들을 보복했고 한국 문화 콘텐츠를 다 막아버렸어요.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막혔던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중국에서 다시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신호도 여러 번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에서 점점 외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을 포위하려는 상황에서 한국이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울면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위험해져요. 그래서 중국도 한국을 함부로 못합니다. 한국을 잃으면 동아시아에서 중국 편이 정말 하나도 안 남거든요. 자, 그러면 한국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 걸까요? 옛말에 양손에 떡 준 사람이 제일 세다 그러잖아요. 지금 한국이 딱 그 위치예요. 한쪽에는 미국이라는 떡, 다른 쪽에는 중국이라는 떡. 어느 한쪽을 완전히 버리지도 않고 어느 한쪽에 완전히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겉으로는 공손하게, 속으로는 영리하게 베이징에 사신을 보내 정보를 모으던 우리 조상들의 그 외교 방식이 지금 워싱턴과 베이징을 동시에 상대하면서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 청나라와 떠오르는 일본 사이, 지금은 미국과 중국 사이, 거인이 바뀌었을 뿐 우리가 거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옛날보다 훨씬 더 강한 카드를 들고 있어요. 조선시대 우리 조상들이 가진 카드는 사실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지리적 위치. 지금 우리가 가진 카드는요. 반도체, 조선, 방산, 자동차, 배터리, 그리고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의 힘. 손에 쥔 떡이 옛날보다 훨씬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미국 외교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1세기 한국은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처럼 자기 무게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나라다. 영토와 인구로 보면 작은 나라인데 손에 들고 있는 카드와 위치가 너무 좋아서 두 초강대국이 동시에 매달리는 나라. 이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카드들을 손에 쥘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카드들을 끝까지 지키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그 답은 사실 우리 조상들이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자, 외교 이야기는 충분히 드렸어요. 그런데
정체성 쪽은 어떨까요? 도대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걸까요? 외국 학자들의 평가를 한번 들어보시죠. 하버드의 베스타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조선은 명나라와 청나라가 인정한 상징적 동맹이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 황제들도 한반도만은 함부로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민족들은 다 정복하거나 흡수했는데 조선만큼은 스스로 따로 있을 자격을 벌어서 얻은 나라라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구 5천만, 영토는 한반도 절반. 그런데 두 초강대국이 동시에 매달리는 나라. 이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벌어낸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답은 사실 우리 조상들이 2000년 동안 보여준 그대로입니다.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에요. 중국이 군대로 못 먹은 우리를 지금은 역사책으로 흡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게 실패할까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쓰고 추석에 송편 빚고 설날에 떡국 먹는 한, 그리고 광개토대왕을, 을지문덕을, 이순신을 우리 조상으로 기억하는 한, 그 어떤 역사 왜곡도 우리 안에서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외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의 이 단단함을 신기하게 봐요.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한국 사람들이 자기 결혼 반지와 돌반지를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섰던 일. 외국 언론들이 이건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07년 태안 앞바다에 기름이 유출됐을 때 평범한 시민 123만 명이 양동이와 헌옷가지를 들고 모래사장에 모였던 일. 외국 환경단체들이 이건 한국에서만 가능한 광경이라고 평가했어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시키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자가 격리를 지켰던 일. 평소에는 서로 운전면허 없다고 욕하다가도 고속도로에 트럭이 넘어지면 모든 차가 멈춰서서 짐을 함께 주워주는 그 모습. 외국 사람들 눈에는 이게 미스테리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옥신각신하는 사람들이 진짜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한순간에 하나가 되는지.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살수에서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으려 했던 우리 조상의 마음. 처인성 성벽 위에서 스님이 활을 들었던 그 마음. 노량 새벽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한 발까지 쏘았던 그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대로 흐르고 있다는 걸요. 그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거인이 100만 대군으로도 21세기 역사 교과서로도 결국 가져갈 수 없었던 단 하나. 우리가 우리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가 2000년을 지켜왔고 앞으로의 100년도 지킬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충무로라는 길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에 을지로라는 길이 있습니다. 저 길 이름이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충무로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시호에서 따왔습니다. 을지로는 살수대첩의 그분,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에서 따왔어요. 그런데 왜 하필 이 두 길이 그렇게 이름 붙었을까요? 일제강점기 때 그 일대에 일본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해방 후에 그 동네 길에 이순신 장군의 시호를 붙여서 충무로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동네는 옛날부터 중국 사람들이 많이 살던 곳이었어요. 중국 대사관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그 길에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붙여서 을지로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 두 길 이름은요, 그냥 옛사람들의 이름이 아닙니다. 일본을 막아낸 분, 중국을 막아낸 분, 우리 조상들이 거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답이 길 이름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명동을 지나가시거나 충무로에서 영화 한 편 보시거나 을지로의 노포에서 막걸리 한 잔을 드실 때 그 길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2000년 동안 우리 자리를 지켜왔어요. 그리고 지금 두 거인이 동시에 매달리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일하고 만들고 길러내신 결과입니다. 광개토대왕의 비석에서 시작해서 IMF 때 은행 앞에 줄을 섰던 그 손길까지 모든 게 이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해왔고 또 해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